네, 안녕하세요. 손열입니다. 그 1강 시작할 때 그때 만나고 지금 벌써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끝이잖아요. 어, 오늘 주제는 뭐 일본 문제입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잖아요. 그 광복절 다음 날 일본 문제를 하게 됐는데 그 광복절이라는 게 그 빛광자에다가 복 이렇게 되면은 빛을 다시 찾는 그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 환희의 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광복절 하면은 뭐 대통령 메시지 항상 그렇듯이 뭐 일본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까? 북한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까? 일본, 북한 다 답답한 나라들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광복절이 굉장히 답답한 날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그 답답한 다음 날 우리가 일본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약간의 답답함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부터 여기 있구나.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여기 제가 그 슬라이드 마련한 것을 통해서 쭉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30분 정도 시간을 써서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뭐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한 1시간 반씩 하셨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1시간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퀘스천 자체도 답답한 퀘스천입니다. 왜 한일 관계는 문제를 찾아야 되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는 뭐 지금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과거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는 건지. 근데 우리가 과거를 얘기를 하고 과거를 기술하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정체성의 문제를 따지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과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고 많은 경우에 정체성의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일은 그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과거에 대한 그 해석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과거의 문제는 현재적 고민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 체제나 혹은 그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냐.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일본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의 심상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심상과 실제 한국 사람들 사이에 만일의 갭이 있다면 그러면 갈등의 소지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일본 친구가 있거나 혹은 그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대강 그런 측면이 있지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트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과 한일 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여러분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원하고 일본의 겐론 NPO라고 하는 기관하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여론조사를 해왔어요. 그 자료가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딱 돼 있고, 지금 마지막에 여기 요거 지금 일본 건데요. 일본 게 내일 자료가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요거는 여기는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대강 한일이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고,
평가는 나쁘게 다들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좋게 한일 관계 좋다고 보는 사람은 굉장히 그 뭐 거의 별종처럼 보이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이게 뭐 일본의 사람한테는 친한이 될 수 있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친일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대강 나쁜 인상들을 갖고 있고 그 나쁜 인상은 한국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대강 50%선 국민의 반 정도는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한 4분의 1 정도는 좋게 생각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뭐 잘 모르겠고 한국은 보시면은 어 이게 우리 국민성인 거예요. 이거 상당히 그 진폭이 크고 그쵸? 갭이 한 20% 정도의 갭을 갖고 있고요. 이거 보시면 지금 나쁜 인상은 요 2020년에 피크를 찍었다가 2년 사이에 다시 떨어져서 과거에 굉장히 비교적 괜찮았던 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는 2019년에 사태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데 2019년에 뭔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이고 2년 만에 빠르게 지금 되돌아온 거 국민 여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인상이 30%를 찍었다가 급전직하됐다가 올해 이번 달에요. 이번 달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0%. 여론조사는 대면조사 양국에서 1000명씩 해가지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고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EAI 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9월 1일에 한일 동시에 여기서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쭉 발표하고 9월 3일에는 한일 양국이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이얼로그 한일 미래 대화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그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상황이 한일 양국이 나빠져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 중에는 그 청년 패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청년 패널이 있는데 제가 그 오늘 강의를 마칠 때 그 지원을 받을 겁니다. 청년 패널에 참석하신 분들 잊지 않도록 좀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잠깐만요.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평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그 평가도 나쁘고 인상도 나쁘고 그것이 그 한일 양국의 현주소고 그러나 80%는 5명에 4명 한국 사람 4명은 한일 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한일 관계는 중요한데 한일 관계 되게 안 좋고 상대국에 대해서 인상이 나쁘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서 그 인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좋은 인상은 역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그 일본이 역사 반성을 하지 않아서 일본이 싫고 일본은 역사 문제로 자국을 계속 비판하기 때문에 싫고 결은 다르지만 둘 다 역사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 역사 문제, 역사 해석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보셨잖아요. 미리. 첫 번째는 1910년의 문제입니다. 식민지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일본은 그게 일본 근대화의 완성이고 정점이에요. 1868년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화를 하기 시작해서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그로부터 쉼 없이 달려서 그렇죠? 50년 만에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강대국으로서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시의 열강이라는 표현, 열강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그러니까 뭐 일종의 기적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기적의 완성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 그래서 그 피터 두스라고 하는 학자가 스탠포드의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안보적인 이유. 그러니까 한반도에 일본의 적대적인 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안보가 결정적으로 위협된다. 중국 사람들 미국 사이에 왜 핵심 이익 얘기하잖아요. 코어 인트러스트. 일본에게 한반도는 코어 인트러스트예요. 핵심 이익이고 이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이 지역에 반일 정부가 들어오면은 최악인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일본의 최대의 적은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친러 정부가 들어오면 이거는 일본의 안보 이익이 결정적으로 위협받는 그런 거잖아요. 중립이면 좀 낫고 친일 정부가 들어오면 베스트. 친일 정부 잘 안 만들어지면 아예 장악을 해버리고 코스트는 크지만 그러나 코스트는 크지만 그 자체가 식민지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안보적인 이익을 만족시켜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독점적으로 그렇죠 식민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 대해서 독점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 광물부터 시작해서 뭐 면화 뭐 마지막으로는 일본도 식민지를 가졌어 콜로나이저야 라고 하는 것은 열강으로서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일본 근대화의 완성이고 일본이 열강으로서 인정받는 결정적인 순간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따라서 이거는 영광의 역사인데 불의한테는 치욕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1910년입니다. 우리는 10년까지 빛을 보다가 빛을 잃었다가 45년에 다시 광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일본의 근대화의 빛이 절정에 다다른 그 시기고 우리로 보면은 근대화의 처절한 실패죠. 그때가. 그리고 그때부터 36년 동안 35년 뭐 몇 개월 동안은 식민 통치를 위한 일본에 의한 강요된 근대화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10년의 역사에 대한 논쟁도 걸리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36년의 공과에 대한 공과의 시비가 또 걸리겠죠?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다리 놔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뭐 근대화한 거 아니냐 일본 손으로 라고 하는 게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인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공과를 얘기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지. 네? 따라서 그 시비가 저기 지금 걸려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다 오늘날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강제동원 있잖아요. 지금 시비 걸려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대학생도 계신데 수업 시간에 그거 판결문 본 혹시 있으세요? 있다 그러면 시킬까봐 손 안 드시는 거 아니죠? 그걸 보면 문제의 핵심은 그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거거든요. 식민지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는 불법적이다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는 거고 일본은 그게 왜 불법적인데? 당시의 국제법을 따져보면 다 했는데 예? 서양 모든 국가들이. 근데 이게 왜 불법이냐? 그러면 강제 동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말 강제적으로 동원 당했다는 에비던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판결문에서는 그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식민 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부가 들어오면은 구조적 폭력이 작동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다 할 수밖에 없다. 속으로는 끌려가는 거지만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증명 안 했어요. 그냥 이게 지금 다 녹화되는데 증명 안 했어요. 그 판결에서 어썸션이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그렇게 해서 판결문이 작성이 됐어요. 당연히 시비 붙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비는 여러분 지금 국제정치 지난 시간까지 하셨잖아요. 야, 이거 국제정치 이론을 갖다 대면 이거 간단치 않겠는데? 생각 딱 들죠. 그게 왜 불법일까? 아니면 반대 논리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영국 학파 아시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 문제가 지금 역사 해석에 걸리고 그건 이론적으로 걸리는 거고 굉장히 큰 싸움이 하나 지금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비교적 좀 그 덜 시비가 붙는 것은 본격적으로 일본이 침략을 하고 동원을 해내고 전쟁을 한 바로 그 시기 1931년에서 45년까지 혹은 1937년 31년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일본이 대륙 침략을 본격화한 그쵸 만주 이렇게 가는 그리고 37년 중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38년도부터는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그 동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안부의 일종의 그것도 우리가 굳이 동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 모빌라이즈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각 그 총동원이 되면서 당시에 우리는 일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 총동원령이 국가 총동원령이 떨어지면 이제 다 적용이 돼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그 동원과 전쟁이 정당한 거냐 아닌 거냐라고 하는 시비가 걸리면 이거는 식민지화에 대한 시비보다는 비교적 그쵸?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얼마 전에 총 맞고 죽은 그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저걸 침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침략이 아니다. 어그레션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그런데 어, 재밌는 것은 그게 2015년 그러니까 70주년 일본으로 얘기를 하면 패전 70주년 전후 70주년에 그 아베 총리가 그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7차례에 걸쳐서 6가지 질문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간담회를 지금도 간담회 기록 그대로 있어요. 그 간담회의 질문 아베가 준 질문 중에 하나가 30년대 그 침략인지 아닌지 원사이드로 깨졌어요. 침략 맞다.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일본의 우익들은 뭔 소리냐. 그때의 저 전쟁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ABCD 아메리카 그다음에 브리튼
C는 China, D는 Dutch, 네덜란드, A, B, C, D 네 나라가 일본을 옥죄어 가지고 자위 차원에서 싸운 것뿐이다.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서방과 거기에 결탁되어 있는 중국, 부패한 중국이 일본을 갖다 옥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유치관 가보신 분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 가보신 분? 이렇게 없나? 일본 가보신 분 많죠? 예. 가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좋아요. 야스쿠니 신사는 굉장히 그 호젓한 분위기의 신사고 아주 그 도심에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만 보시면 재미가 없고 그 신사를 돌아서 저 앞에 보이는 게 야스쿠니 신사고요. 신사를 보고 오른편으로 돌면 그 유치관이라고 하는 뮤지엄이 있는데 우익의 뮤지엄이에요.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아,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말부터 시작해서 막말이라는 게 그 막말이라는 게 아니고 그 뭐지? 도쿠가와 막부의 말기부터 해가지고 1945년까지의 역사를 우익 사관으로 쫙 그 기술을 했어요. 저기를 가보시면은 일본의 그 우익이라고 하는 혹은 그 우경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구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재밌어요. 예, 한번 가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익사관입니다. 어, 그 반대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서 이 전쟁이라는 게 대륙 침략부터 시작이 됐다. 1931년부터. 라고 하는 그 시각. 그래서 15년 동안 전쟁한 거다. 이게 일본의 진보의 시각이에요. 진보 진영의. 대강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륙에 침략을 하려고 하는 것이 31년부터 본격화되어 있고, 그래서 중일전쟁까지 이어지고,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중국에 대한 프런트 전선이 너무 넓어지게 되는. 근데 중국이 계속 저항을 하고, 왜 낮에는 일본 땅, 밤에는 중국 땅 이렇게 게릴라들이 밤에는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완전히 복다운되는. 그래서 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동남아로 내려가고 해군의 주장에 의해서 남진을 해서 동남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자를 획득을 해서 다시 싸운다. 그 동남아로 내려가니까 어디랑 붙어요? 영국, 네덜란드, 미국하고 붙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식민지인데 거기가. 거기서 다 기름 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ABCD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ABCD가 일본을 인서클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얘네들은 뭐냐 하면은 중국의 무모한 전쟁을 감행했다가 결국 못 견디고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 서양하고도 부딪히게 되고, 그게 태평양 전쟁으로 연결이 돼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다. 미국은 저게 정통사관입니다. 1945년 이후에 일본의 정통사관이고 우리도 굉장히 그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태평양 전쟁이에요. 전쟁은 1941년 12월에 진주만에서 시작이 돼서 1945년 8월에 원폭 2개 떨어지고 8월 15일에 끝난 그 전쟁. 3년 반의 전쟁. 3년 8개월에. 그게 태평양 전쟁, 미국 시각입니다. 그 전에 아시아 이런 거는 그거는 모르겠고, 전쟁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무모하게 미국을 공격해서 시작이 된 그 전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시아 역사가 싹
묻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저기 이제 그 전후에 45년 이후에 보수 사관인데 그것을 이제 점령 사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미 점령군이 들어와서 써준 역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극히 미국적인 시각에서 쓴 그 전쟁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지금 얘기했던 이런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전시에 강제 동원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그것이 전범 그 동경 재판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은 전쟁은 진주만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역사들은 대강 좀 접어져 있었던 거죠. 따라서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지금 역사관들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크게 보면은 저렇게 두 문제가 지금 걸려 있고 우리로 지금 보면 당장 일본하고 걸려 있는 게 위안부와 강제동원이잖아요. 위안부는 저 밑에 딱 걸려 있고 2번으로 그리고 강제동원은 이때 걸려 있는 얘기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슈 자체는 1910년도에 식민지화했던 그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나온 거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두 역사 문제가 지금 그 한일 관계에 이렇게 지금 딱 그 걸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 그래서 저런 그 사관들 속에서 일본의 그 보수 전후 45년 이후의 보수 정치는 그 자민당 일장지대 체제였습니다. 자민당이라고 하는 보수당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993년도에 잠깐 그 자민당에서 뛰쳐나간 의원들에 의해서 연립정부가 잠깐 구성이 됐고 그러나 바로 와해되고요. 그 이후부터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다시 시작이 돼서 그 쭉 진행이 되다가 그 2009년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한테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당이 그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아베가 들어와서 아베 총리가 그래서 여태까지 다시 자민당이 집권이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거 일당 지배 체제 하면은 좀 용어가 좀 세죠, 그렇죠? 근데 일당 지배 체제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저게 민주주의냐? 라는 질문도 들어옵니다. 절차적으로 민주주의. 그래서 그 서양에 있는 학자들은 미국 학자들은 uncommon democracy라는 표현도 해요. 흔치 않은 일본에만 일어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런 그 보수 정치가 쭉 지속이 돼 왔고 그 저기서 보면은 재밌는 것은 일본의 보수는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전쟁을 일으킨 집단들이 숭상했던 가치, 천황제 이런 거, 일본적 전통. 그걸 갖다가 그 전후에 다시 리바이벌 하면 당장 미국이 시비를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전쟁으로 몰고 간 그 집단들인데 따라서 보수적인 가치들, 역사관 이런 것들은 다 접고 얘기를 안 하고 딱 두 가지입니다. 안보는 미국하고 동맹을 해서 미국의 안보 거의 무임성차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경제 성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 분배가 아닌 성장 노선. 해서 뭐 소득 배당 운동 등등등등 해서 그게 성공을 하면서 그 일본의 전후 보수 정치가 성립이 돼요. 그 사람들은 보수적인 가치는 버렸어도 기본적인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다 긍정해요. 왜냐하면
영광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두 개 중에서 전쟁 이거는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한테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점령군 메가더가 들어오고 그 메가더 손에 의해서 정당도 만들어지고 헌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시비는 전혀 안 하는데 1910년도의 식민지화 그 영광의 역사는 당연히 이거는 버려야 될 그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따라서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한일 협정은 뭐 오늘날도 얘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역사 문제는 그냥 봉합해버리고 말았어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 기술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봉합을 하고 안보적인 경제적인 안보적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냉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냉전 체제 속에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절대절명의 압력이 있었고 한국은 당시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조의 경제협력 자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일본은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본한테도 결코 나쁜 딜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안보 경제적인 이익이 연계되어 있고는 속에서 역사 문제는 대강 봉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1965년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은 이거는 정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냉전이 끝나고 한국에서 민주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역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인 이슈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이슈들은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 9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카밍아웃이 됐고 그때부터 해서 양국 간의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 오부 지선언, 고이즈미 담화, 간 담화 해서 저렇게 쭉 순서대로 돼 있지만 역사 인식의 수위도 꾸준히 높아졌어요. 상당한 프로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2010년도까지. 그래서 이런 역사 인식이 진행이 되다가 2012년에 아베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역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비가 걸리게 되는데 그 시비는 저거죠 뭐. 앞에 두 가지 이슈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1910년의 문제, 식민 통치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과 동원의 문제. 양쪽 다 시비가 본격적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그 2012년에 아베 총리를 통해서 발생이 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글로벌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저런 정체성의 정치, 다시 말해서 아주 보수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운동은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 상당히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저 밑에 있는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저 사람들 다 똑같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전쟁도 1914년 그 왜 그랬나요? 이거 우리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다시 되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Make America Great Again도 그거고 그렇죠? 시진핑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화민족이잖아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 이런 것 들어오면서 바로 그거 내걸고 하는 것들이 중국은 이게 쇠퇴하는 대국은 아니지만 대강 과거의 식민지 화려한 영광의 역사를 가졌던 제국주의 역사를 가졌던 과거의 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고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운동이었다. 그것이 저 네 사람한테서 드러난 것이고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겪었는데 그 근저에는 일본이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 과거 그 가진 자신감의 상실은 이 교육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참 뛰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줘야 된다. 민족주의적 교육을. 그겁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 재밌게도 점령사관 얘기를 해요. 미국의 점령군이 메가더 아큐페이션 포스가 역사를 썼고 그 역사는 빅터스 저스티스예요. 승자의 정의에 의해서 써진 그러니까 미국의 정의로 써져 있는 역사를 일본한테 강요를 하고 그 강요된 역사를 일본 국민들이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잘해봐야 영원한 2등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계속 뒤처진다. 라고 하는 뭔가 익숙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도 한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베하고 굉장히 싸우던 그분이 기억나세요? 국정교과서 파문 있었던 거. 그런 이런 그 민족주의의 그 정체성의 정치 일본의 과거의 영광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아베의 정치 수법으로 드러나고 그거와 함께 그 유사하게도 자국의 쇠퇴의 원인을 주변국에다가 돌리려고 하는 저거는 이제 그 디클라이닝 자이언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그 미국이 누구한테 시비를 걸죠? 중국한테 시비를 걸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시비 14년에 걸고 이번에 또 걸고 하는 것처럼 일본도 중국,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런 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지죠. 그 이미지의 변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 지금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국의 상대적인 쇠퇴와 그거와 이렇게 그 대비되는 한국의 상대적인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버랩이 되면서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본격적인 정체성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아까 설명 쭉 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일본하고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제일 먼저 걸리고 그다음에 강제동원 문제가 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변화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그 정책으로 나오면서 위안부 갈등 같은 경우에 저 굉장히 영리한 프레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숫자 틀렸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그게 많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한국은 위안부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공격한다. 끊임없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정치적인 인기,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끊임없이 이용을 하고 그 반일 감정에
핵심 대표는 위안부다. 그러니까 문제 본질이 여기에 있으면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과해봤자 소용없다.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계속 사죄 피로에 걸릴 수밖에 없고, 골포스트론이라는 거는 쟤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위안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죄하면 골포스트 바꿔가지고 또 다른 사죄를 끌어내고 끊임없이 골포스트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골포스트 옮기는 거 그런 거. 해외에 나가서는 왜 일본을 고자질하냐? 응? 미국 대통령 만나서 유럽의 정상을 만나서 왜 일본 욕을 하냐? 양국 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한국은 고자질외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프레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위안부를 문제를 다루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시비를 걸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영리한 정치 수법을 펼친 거죠. 먹혔어요. 그래서 강제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강제동원 좀 얘기 나왔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저는 그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18년 10월 30일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당장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읽었어요. 도대체 어떤 논리로 어떤 증거를 대면서 법원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이런 결론을 뭐 없었죠. 얘기가. 그래서 그 당시 대법관 두 사람 반대 의견 낸 사람 말고는 정말 존경하진 않아요. 않는데 어쨌든 간에 판결은 판결이고 그 판결에 따라서 일본 아베 정부의 프레임은 이거예요. 한국은 그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을 통해서 이 강제 동원과 관련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한 걸로 그 당시에 협정에서 끝냈는데 왜 이걸 뒤집냐?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일본의 당시에 외무대신 외교부 장관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국제법 질서에 대한 폭거라고 그랬어요. 폭거. 영어로는 violence. 이거 좀 과도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이 난 굉장히 절묘한 프레이밍이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일본 국내 정치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그 순간부터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에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한일 간의 협정을 맺은 거에 저촉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 버리게 됐고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한국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야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이 뭔데 당시에 강제 동원된 그분들이 명예회복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건데 혹은 돈으로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어서 이거를 하는 건데 문제가 이게 아니고 1965년도에 한일 협정 그 다음에 그 뒤에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내렸던 그런 결정하고 정합적이지 않다. 왜 약속을 깨냐? 이렇게 프레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 뭐 현금화 해가지고 뭐 19일 날 현금화 또 법원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팔로우 하고 계세요?
뭐 안 하시면 안 해도 돼요. 지금 그 뭐 굳이 하실 필요 없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에 있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그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일 협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해라. 상당히 곤욕스러운 얘기거든. 그러면 상당한 리서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법적으로. 근데 2018년 10월 30일 날 터진 얘기예요. 그럼 지금 2년 반, 거의 3년째 돼 가는데 입장을 밝히려는데 우리 밝힐 수 없.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하잖아요, 상황이.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정치에 있어서의 프레이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프레이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사 문제가 역사 문제가 이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적인 문제 혹은 한국의 법치의 문제? 우리 대통령 법치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유인권 법치. 근데 지금 이거 이 법치 이렇게 딱 갖다 대놓으면 아니 한국은 뭐지? 대법원 판결이 왜 그렇게 해놨어? 뭐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뭐 이런 것처럼 그걸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 상황 일본 쪽에서 일본의 우익은 뭐 호재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게 지금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와 정책입니다. 이거를 소상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오늘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역사 문제라는 게 정체성의 정치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부 일각에서는 혹은 일본 정치 정계의 일각에서는 이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역사 문제를. 그래서 한국 사실은 저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 한국 정부한테, 한국 국민한테? 그 사람들은 일본의 국민들, 일본의 포텐셜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우리도 뭐 비슷한 구석들이 상당히 있고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요 다음 보시면 19년인데 저 광화문 노아베는 알겠는데 그쵸? 저게 기억나시죠? 반도체 그 소재 세 물질 폴리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세 개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 통제하겠다. 로부터 시작을 해서 양국 간에 난리가 나고 결국은 국민들이 동원돼서 저렇게 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저걸 보이는 건 조중동 한국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친일적폐 청산하자. 지금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체성의 정치잖아요. 우리 정체성은 얘는 친일은 안 돼. 적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의 정치가 국내적으로 저렇게 진행이 됐던.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조금 이렇게 그 민감하게 센서블하게 그 TV를 보신 분들은 바뀌었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어제 여러분들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5년에서 48년의 역사가
계속 KBS를 통해서 방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45년 해서 김구로 시작해서 48년에 이승만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48년 정부. 근데 그 전에는 뭐였죠? 임시정부였잖아요. 3.1운동 직후에. 법통은 거기가 있는 거고 이승만한테 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싸움은 조금 전에 여기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는 친일이고 지주, 그렇죠? 자본가, 부일, 일본과 협력했던 동아일보, 경성방직. 여기 고려대학교 학생 있나요? 고려대학교 뭐 해가지고 그 김성수 대표되는 또는 대한민국의 법통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통은 상해에서 독립운동으로부터 반일했던 사람들 항일 그것이 대한민국의 그래서 시발은 19로 가야 된다 48이 아니라 라고 하는 그 주장을 작년까지 보다가 이제 올해는 내가 그걸 보고 이게 그 또 정부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거는 뭐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정체성의 정치가 남쪽에서도 남쪽이 아니라 그렇지 한반도 남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돼 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그 민족주의의 양쪽에서의 충돌이 있고 그 민족주의의 충돌은 그냥 민족주의가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세력이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만의 문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1910년대에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 왜 10년 전이냐 하면 그건 또 다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일본을 이렇게 봐도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일본 지배층들은 우경화돼 있고 역사 왜곡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지금 얘기 쭉 했잖아요. 미스터 아베. 그게 일본이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를 해서 뒤집어서 미스터 문이 저런 거 했다. 그게 한국의 정체성이냐? 그럼 이제 정권 바뀌고 우리 정체성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까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19년에서 이제 48년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우경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일본이 우경화 됐냐? 우경화 돼 있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좌경화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맞아?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는 이념적 보수라고 제가 저렇게 붙여놨어요. 그건 뭐냐면 복고적 민족주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광의 과거를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당한 정도의 패브리케이션이 있어요. 하는 그런 우익 정말 지금 얘기하는 우경화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현실주의적인 보수. 이건 뭐냐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현실주의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일본의 안보 환경이 변해서
중국하고 지금 계속 그쵸?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 일본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얘기들을 해요. 야, 독도 주변에 일본의 해군은 아니고 일본의 해경이 그러니까 군인대가 아니에요. 해경이 1년에 200 몇 회 출격하고 특정 기간에는 매일 해가지고 괴롭히고 돌아간다. 그거 어떡할래? 왜 중국 그러냐? 좀 품어 안고 가지. 일본 너무 중국에 대해서 강경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일본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지정학적인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일 동맹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일본의 군사력도 강화해야 되고 또 군사적 역할도 확대해야 되고 이런 거 통칭해서 군사 대국화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리얼리즘의 현실주의로 정치 현실주의로 해서 저렇게 그 두 개는 다른 얘기잖아요. 물론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죠 교집합으로. 그러나 저걸 하나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 저렇게 그 갈릴 두 개로 얘기를 하냐 하면 저 밑에 여기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은 2번을 지지해요. 일본은 지지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일본의 자민당은 우경화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 국민은 유권자는 우경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그 쭉 얘기가 나오는데 아베의 정치적인 성공 7년 8개월 동안에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저것 때문이냐. 이념, 우익적인 가치로 표를 모았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우파 퍼퓰리즘 정책, 민족주의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 대국화는 다 지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일본의 그 민심으로 이렇게 그럼에도 그래서 여기 좀 바로바로 좀 시간이 꽤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선거 18% 얻었어요. 자민당이 의석은 51.4%.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 소선거구제의 맹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20년 그 우리 그 총선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제1당과 2당 사이에 그 지지율 예? 몇 퍼센트였죠? 4%였나? 5%였나? 근데 의석수는 뭐 180대 100 뭐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있고 그 자민당 당원수 계속 줄고 있고요. 그 국민 인식들 보면 이 책들 보면 그 뭐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들이 모여서 한 것인데 그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 우파 포퓰리스트적인 혹은 우익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뭐 개헌을 포함해서 그 지지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베 정부나 자민당 정부는 그 안보나 경제 쪽에서 표를 모아서 뭔가 이념적인 그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변화를 꾀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것이 일본의 민심인 거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그 뭐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 쭉그
정당이 많습니다, 일본에. 저렇게. 어, 그리고 저기 이게 제1야당이거든요. 12% 정도밖에 못 받는 그 정당이고요. 거의 뭐 탄핵 수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민당 정부, 자민당 정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우경화, 이념적인 보수와 현실주의적인 보수, 군사대국화 사이에서 계속 움직여가고 있어요. 움직여왔어요. 그 이면에는 자민당은 우경화되어 있다. 자민당 의원들은. 그러나 일본 사회, 특히 일본의 유권자들은 우경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세 번째로는 자민당 자체의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지지도는 계속 떨어져 있는데 과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요. 왜냐? 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고. 네 번째, 그래서 이런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본 국민의 여론이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인 여론들이 1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일본 바깥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뭐 여러분들 미국, 중국 쭉 공부를 해오셨던 것처럼 특히 미국은 두 아시아에서의 두 동맹국들 이 두 동맹국들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압력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쭉 정리를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한일 관계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난제 중에 난제라고 볼 수는 없다. 많은 문제는 저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지난한 과제가 될 겁니다. 몇 가지만 조금 한 5분 정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파트에서 저 위에 얘기는 그냥 다 치우고 일본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 하나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양분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대통령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자유를 기치로 한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를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을 해나가다 보면 역사 문제도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양분법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협력, 역사 문제 아닌 건 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이냐? 그럼 역사 문제가 안 걸려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일이 미래 세대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같이 가야 할 이슈들이 뭐냐. 우리가 뭘 같이 바라보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지금 앞에서도 좀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연구원에서 뭐 굉장히 복잡하게 미래 2030과 2050의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너무 복잡해서 설명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간단히 이걸로 저걸 보시면 지금 대강 2028년 정도면 미중 GDP가 역전된다는 거 아니에요? 2027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먼 훗날이 아니라 윤 정부 물러날 때 되면은
중국이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 대국이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쭉 가보면 저 밑에 이렇게 있는 거는 일본, 한국이 밑에 있는 거고 두 나라는 저렇게 올라가고 밑에 인도가 쭉 쫓아가고 있습니다. 2040 정도 되면 그 미중의 40%가 인도가 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미국의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미국 GDP의 40%까지 간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중국이 미국의 GDP의 40%까지 갔어요. 알람이 본격적으로 울렸죠. 저때 되면 인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저쯤 되면 이제 3강 이렇게 갈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추세 속에서 10년만, 8년만 봅시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적게 잡아서 26조까지 지금 쭉 성장해 가 있고 한국은 저 밑에서 1.7에서 2.2 정도, 2.2조 정도까지 가고 일본은 저기 보시면 5.2에서 5.6 거의 제로 성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뭐 별로 크게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미중과 인도는 지금 굉장히 우리보다 좀 빨리 나가는 지금도 한참 앞에 있는데 근데 이게 갭이 더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일이 저 두 나라 중에 하나를 붙잡고 가든가 아니면 한일 간에 서로 협력을 하지 않고는 이게 배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다라는 거를 뭐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미래에. 반면에 한일 간에는 갭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PPP로 하면 이미 역전됐고요. 국방비는 내후년이면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겁니다. 우리 지금 일본의 군사대국화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GDP, 그러니까 국방비 증가가 한 20% 됐나요? 아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정부까지 일본 10년 동안에 토탈 14% 증가했어요. 일본의 국방비가. 우리 한 4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아니, 일본이 이렇게 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를 보면서 느끼는 현재와 미래와 기성세대의 구세대가 느끼는 일본과는 굉장히 달라요. 구세대의 일본과는 아까도 저기 봤던 것처럼 뭐 두 번 다시 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이구지구하는 상대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 침탈 그때 얘기했다. 두 번 다시 경제 침탈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상대로 지금 우리의 여러 지표를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일본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기성세대는 아직도 일본은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따라잡지 않으면 우리가 먹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건 굉장히 큰 인식의 갭이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와 지금 세대는. 따라서 그 이 기성세대를 빨리 내보내고 지금 신세대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 뭐 그게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출산 고령화인데 저거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거보다 더 빨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보장비를 저만큼 써야 되면은 국방비 증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대에 제가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세대 부양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그 판국에 일본과 한국이 나는 이게 무슨 과거에는 민주평화론 이런 얘기하고 했는데 이 고령화가 이게 지금 그 국방 비중에게 굉장히 큰 그 컨스트레인트로 지금 자립을 하고 있는 게 한일의 공통적인 거고 중국도 빠르게 지금 저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연령별 호감도 이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저기 지금 올라왔네. 그 어? 이 파일이 아닌데? 어, 이 파일이 아닙니다. 그 제가 새로 만든 파일은 어제 광복절 그 작금의 사태를 보고 마지막 두 개는 좀 바꿨는데 지금 그것 새 거를 올려드릴게요. 어,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아까 미래를 얘기를 했는데 미래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거는 과거사가 아닌 나머지를 미래지향적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얘기들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한일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워딩이 갖고 있는 하얼빈이라는 책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김훈 작가가 그걸 뭐 나오자마자 사서 읽어봤는데 김훈 작가 지금 뭐 열심히 인터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75세네요, 그분이 벌써. 얘긴 뭐냐면은 안중근인데 그 하나는 동의를 하고 하나는 제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래와 관련된 일인데 자기는 청년 안중근을 쓰려고 했고 구국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 뭐 다 암살이 클라이맥스인데 그렇죠? 이 책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서 죽인 게 클라이맥스가 아니고 그 다음이 클라이맥스다. 옥중에서 그리고 재판관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게 그 정확히 동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게 하려면 이토를 쏠 수밖에 없다. 이토라고 하는 일본 최고의 인물을 무너뜨리면 그때부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러면 조선 청년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려면 이토는 죽어야 되고 총 맞고 다시 살아나면은 완전히 또 국면은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중근의 불안은 이토가 죽은 걸 확인할 때까지의 그 기간, 죽은 게 확인된 그 시점부터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청년의 꿈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충분히 그까지 못 가신 것 같아요. 논리는 이겁니다. 그 이돌 왜 죽였냐? 스포트 라이트 받으려고 죽였어.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일 전쟁을 시작할 때 일본의 천황이 포고를 한 것은 동양의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선전포고를 한다. 그랬는데 이또라고 하는 혹은 일본의 위정자들은 전쟁을 그렇게 일으켜서
러시아와 맞대결을 했고 한청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서양에 대해서 전면으로 지금 승부를 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종 간의 대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했는데 대승을 한 이후에 한국을 복속시켰다. 을사조약. 이렇게 되면 한청이 어떻게 일본을 따르겠냐. 그렇게 되면 백인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동양은 엉망인 상황으로 가게 될 텐데 이 또 당신이 지금 그렇게 상황을 몰아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천황의 명을 결과적으로는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진 않아요. 하얼빈에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고증을 해서 어느 정도 파워풀한 나레이티브를 만들어 냈을까 하고 책 뒤를 열심히 봤는데 그게 안중근의 꿈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양 평화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탈했지만 결국은 한중일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해서 평화를 위한 삼국 간의 여러 가지 공동 협력 아이템들을 내요. 공동 화폐 얘기까지 나오면서 공동 개발, 대련 공동 조책, 공동 개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내일 모레 죽을 그렇죠? 교수형에 처할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해서 그런 그 청년의 꿈이 있어요. 안중근의 꿈인데 그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중근이 되라고는 참 목숨을 걸고까지 그렇게 하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지금 뭐 담대한 뭐 얘기를 나오죠. 정말 그 담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 저렇게 격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 중국 편에 쓰냐 미국 편에 쓰냐 혹은 미일 편에 쓰냐 수준에서 얘기를 해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일본하고 그래도 좀 역사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죠? 맞는데 그거와 더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는 한일 관계에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역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현금화 지금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거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일이 공동의 꿈이 과연 있냐. 난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냥 안보 협력하자, 경제 협력하자, FTA 하자, 뭐 하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미래 세대가 당면하는 그 도전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그 본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있네? 이거는 제가 저 19년에 19년이 그 지난 19년입니다. 100년 되는 해에 그때 김이동 입선언서를 읽으면서 뽑은 얘기들이에요. 저는 일본의 무신을 죄하지 아니하노라. 일본의 소위함을 책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가서 내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남의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틈이 없다. 겨를이. 남을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겨를이 있냐. 나의 건설이 있을 뿐이지 타인의 파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미 독립선언서에서 저렇게 쭉 썼어요. 그거는 100년 전 선조가 우리보다 나은 거죠, 뭐. 당시 19년의 위정자보다, 12년의 위정자보다 나은 거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게 지금 마지막 이 슬라이드가 지금 좀 엉겨서 그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리진 못했는데 어, 크게 지금 좀 그 정리를 좀 하자면 첫째는 어, 정체성의 정치 그렇죠? 민족주의 정체성의 정치를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실제 국민 여론들이 그 지지하지 않는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험난한 산이 아니라는 거. 그 얘기를 오늘 그 처음에 드렸고 두 번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뭘 할 거냐라고 할 때 시각은 조금 더 길게 볼 수밖에 없지 않냐. 2030년, 2050년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의 한일 관계의 힘의 균형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그 지금 같은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건 빨리 버리지 않으면 굉장히 그 역사를 그렇죠? 뒤쫓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그거는 실제로 일본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도 지금 안중근도 그렇고 김이독립 33인도 그렇고 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은 너무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